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44살이 된 전업 동화 작가입니다. 8살이 된 아들을 혼자 키우며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제 일 역시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요즘이에요. 제게는 참 이상한 인연으로 이어진 두 번째 엄마 같은 분이 계셔요. 사실 친부모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저이기에 어찌 보면 그분이 제 진짜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분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로 한창 지쳐 있을 때였기도 했고, 그분 역시도 처음 만난 타인에게 다정한 말씀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성격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그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도록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려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지만, 오롯이 그분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저의 예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딱히 그림을 더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때문에 국내 대형 출판사 중 한 곳에 취직하여 꽤 오랜 기간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사내 커플로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죠. 매일매일 집안에서만 머무르며 갓 태어난 아들 녀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물론 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한다는 건 정말 값진 일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엉엉 우는 아이와 단 둘이서만 하루를 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취미였기에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케치나 꽁태 정도만 가볍게 그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종류의 물감이나 파스텔을 사용해서 더욱 형형색색의 작품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언제부턴가는 작은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맹목적으로 그림만 그렸던 저지만 나름대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한 편의 동화를 만드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꼭 보여줘야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운이 좋게도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 친구의 제안으로 제가 혼자 그려두었던 작품들이 출판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 동화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제 업이 되자 남편이 슬슬 불편함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거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응?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주면 안 될까? 분명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다시 예전에 저로 돌아온 것 같아 좋다고 했으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일까지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저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저 역시도 직장에 다니며 아이 양육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가 책임감 없는 엄마라며 언성을 높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은 더욱더 화가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을 하느라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때문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길에 재우 좀 데려와 줄래? 라고 부탁을 해야 했죠. 왜? 하고 대답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내가 오늘까지 보내야 하는 원고가 있어서 그래. 오늘만 당신이 좀 데리고 와줘.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곤 알겠어. 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됐어요. 남편은 늘 집에 있으면서도 가사 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 탓을 했고, 저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일을 다 나에게 떠넘기냐며 그 사람의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결론은 늘 한 가지로 귀결되곤 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일 좀 관두면 되잖아?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더러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 기다릴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 전 느꼈던 상실감이나 울적함을 토로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순 없었어요. 그 사람은 꽤나 높은 연봉을 받는 갤러리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맞벌이를 하려고 하냐며 저를 다그쳤던 걸 보면요. 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안꼴이 이게 뭐야? 집에서 일한다면서 저녁밥도 못 차려? 하는 잔소리를 듣다 보니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법원에서 아들의 주 양육자로 저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애 걱정을 했던 그 사람은 정작 주말에조차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집이 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터라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 집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혼이 결정나자 그 사람은 나 출장 잡혔어. 일주일 정도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기서 지내면서 살 집 좀 구해. 하고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됐어. 당신이 안 그래도 지낼 곳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하며 자존심을 세우는 저에게 그 사람은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재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곤 곧장 집을 나서버렸어요. 사실 말로는 지낼 집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제게는 친정집이랄 것도 형제들도 없으니 도움을 구할 방도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유치원에 간 채로 그 사람까지 트렁크를 챙겨 집을 나서자 저는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에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고 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부동산을 몇 곳이라도 더 돌아보는 게 이득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바로 동네의 모든 부동산을 쏘다녔어요. 인터넷으로도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알아봤죠. 아침 아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되어 학교가 근처에 있으면서도 저렴한 집을 알아봐야만 했는데요. 제가 당시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신축 건물들보다는 주택가의 낡은 빌라들을 둘러보며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서러운 마음이 컸어요. 친정집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죠. 게다가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엄마를 잘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아이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싶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준 건 아들이었어요. 어린 녀석이 벌써 철이 든 건지 재우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알겠죠? 하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기까지 했죠. 덕분에 저 역시 기운을 내서 주어진 기간 내에 집을 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애기 엄마, 너무 괜찮은 집이 나왔어. 오늘 한번 보러 가볼래요? 저는 너무나 좋다고 대답한 뒤 곧장 옷을 입고 집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30년은 좋게 넘은 낡디 낡은 빌라였어요. 따로 관리사무소가 없었던 터라 실제로는 더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죠. 4층짜리 빌라였는데 마침 빈 방은 402호였죠. 중개인과 계단을 한 칸씩 걸어 올라가는데 곳곳에 진득하게 붙어있는 껌자국이며 거미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402호의 문이 열리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꼭 새로 지은 아파트의 내부처럼 깨끗했죠.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낡은 건물이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부 인테리어라도 바꿔본 거라고 들었어요. 벽지 역시 파스텔 톤으로 발려 있었고 주방과 화장실도 손을 본 건지 아주 청결하더라고요. 게다가 꼭 필요한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들도 기본 옵션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렇게 일주일 후 아이와 함께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이사 당일 부피가 큰 이삿짐은 사다리차로 거의 다 옮겼고 이제 아이의 장난감이나 책들만 옮기면 끝나는 타이밍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짐을 들고 계단을 낑낑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인 401호의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도 아들도 화들짝 놀랐고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매서운 눈길로 저희 모자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이사를 올 거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애기 엄마. 저는 서둘러 소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드렸어요. 가능한 점심시간 이후 저녁시간 이전으로 시간을 잡았는데 그래도 사다리차를 이용하다 보니 소리가 크게 난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분의 화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과 한마디 받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늙은이 노망났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분은 크게 소리를 치시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어요. 아주 요즘 애기 엄마들은 예의라곤 조금도 모르지. 게다가 손 없는 날도 아닌데 오늘 이사를 오면 어떡해? 귀신 붙을 일 있어? 그쯤 되자 아들 녀석은 겁을 먹은 건지 들고 있던 장난감 상자를 내려놓고 제 뒤로 쏙 숨어버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화가 슬슬 치밀어 어르신,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다음에 저랑 둘이 말씀 나눠요. 지금은 저희도 짐 옮기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하고 툭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뒤로 숨은 아들 녀석과 저를 번갈아 보시고는 땡 하며 다시 문을 쾅 닫고 돌아가셨어요. 엄마, 우리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며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달래야 했죠. 그렇게 인상 깊은 첫인상이 있었기 때문인지 저와 아들내미 모두 할머니를 다시 마주치기라도 할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을 뵐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레 그날의 기억은 잊혀져 갔고 저 역시도 집안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따로 인사를 드릴 경황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이 역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문득 새로 이웃이 된 분들께 떡이라도 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침 4월 중순이라 날씨도 어느 정도 풀린 참이었고 아이도 처음 다녀본 학교에 적응을 잘 해주어서 여유가 생겼죠. 그날 바로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떡집에 찾아가 난생 처음 시루떡을 5kg이나 사게 됐네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10세대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넉넉하겠다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 안에 담긴 뜨끈한 떡을 일일이 접시에 담고 작은 카드에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쪽지까지 적어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옆집부터 드린 뒤 한 층씩 내려갈까 생각했는데 도무지 옆집의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바리바리 싼 뒤 지하 1층으로 걸어 내려갔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빌라의 이웃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이 떡을 돌리냐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는 인사도 해주셨죠. 그렇게 한 층씩 인사를 드리며 올라왔고 결국 남은 집은 401호. 괴팍한 할머니 댁뿐이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문을 두드리려는데 웬일인지 문틈이 살짝 벌어진 채 열려 있더라고요. 위험하게 문도 안 잠그시고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마 초인종은 누르지 못하고 몇 번이고 노크를 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안 계세요? 하고 소리를 쳤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외출이라도 하신 건가 싶어 돌아서려던 찰나 저는 그제서야 집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고통에 차서 끙끙 앓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하얗게 센 할머니의 머리카락과 굽어있는 허리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겁부터 덜컥 나더라고요. 119를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옆집 애기 엄마예요. 잠깐 들어갈게요. 하고 외치고는 문을 천천히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소리는 거실 화장실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앓는 목소리를 따라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옷도 채 걸치지 못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부르자 그제서야 눈을 살짝 뜨시며 아이고 애기 엄마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물기에 미끄러졌는데 그대로 엉치뼈가 부러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저는 우선 깨끗한 수건을 꺼내서 할머니의 몸에 물기를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욕실 앞에 곱게 개어져 있던 옷을 가져와 하나씩 입혀드렸죠. 너무 아프셔서 그런지 할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가만히 제 손에 몸을 맡기고 계셨어요. 옷을 어느 정도 입혀드린 뒤에는 곧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할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옮기던 구급대원 중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보호자분 같이 가시겠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자마자 냉큼 병원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첫인상부터 너무나 날카로웠던 터라 쉽게 정이 가진 않았거든요. 옷을 입혀드리고 구급차를 불러들인 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기에 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도 슬슬 하교할 시간이 되었고 병원까지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그래도 기력도 없으신 분을 혼자 보내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갈게요 하며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기운도 못 차리고 앓기만 하시던 할머니가 떽 소리를 지르며 애기 엄마가 애 혼자 집에 두고 어딜 가려고 집에 들어가 있어 하시더라고요. 순간 놀란 마음과 머쓱한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하도 화를 내시니까 보호자분이 동행하셔야 한다던 구급대원도 포기를 한 듯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도 참 괴팍한 노인네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고요. 아무튼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병원에 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흘렀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들 역시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401호가 비고 나자 마음의 짐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현관을 열 때마다 할머니와 마주칠까 겁을 내던 아들 녀석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았고요. 저 역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마음이 편했죠. 그런데 문득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가시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애 혼자 집에 두고 어딜 가냐? 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게다가 옷을 갈아입혀드리며 만져본 팔뚝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기운 없이 축 처진 몸은 가벼워 여자인 저도 번쩍 들 수 있을 것 같았죠. 그쯤 되자 잠시라도 할머니가 없는 걸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게 죄송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할머니가 제게 하셨던 잔소리들도 사실은 다 저를 걱정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삿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제가 손 없는 날에 오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말씀하신 걸 테죠. 게다가 그렇게 화를 내시다가도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는 걸 보시고는 별 말씀 없이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신 것도 떠올랐어요. 당신께서도 겁이 나고 무서우실 텐데 저더러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 역시 제가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고요. 저는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재호야, 옆집 할머니 말이야. 많이 무섭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요. 근데 나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서 막 무섭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그간 할머니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죄송하게 느껴졌어요. 퇴원을 하고 돌아오시면 꼭 살가운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시간은 다시 정신없게 흘러갔고 여느 때처럼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던 참이었어요. 집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와 정차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찾아올 사람이 있나 싶어 차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힘겹게 하차를 하시는 옆집 할머니가 보였어요. 아들 녀석이 먼저 할머니 하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또 모진 말씀을 하실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정말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머니가 저희 아들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으신 거예요. 물론 곧 다시 고개를 획 돌리셨지만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미소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드렸죠. 문이 닫히자마자 택시는 매연을 뿜으며 출발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올라가시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다시 눈썹을 찡그리시며 노인네라고 혼자 걷지도 못할까봐? 하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녀석 역시도 숨을 헙 들이킬 만큼 매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할머니는 흥! 하시고는 난간을 꼭 잡으며 조금씩 힘겹게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을 내시는 걸 보고서도 이번에는 무섭거나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으셨는지, 이제 괜찮으신지 여쭙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엄마 잘 따라올 수 있지? 하고 말한 뒤 곧장 할머니께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다시 뵈니까 반가워서 그래요. 저도 어차피 4층 사니까 우리 같이 올라가요. 하며 그분의 여인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궁시렁거리시고는 말없이 제게 기대셨어요. 아들은 제 꽁무니를 쫓아 천천히 층계참을 올랐고 저 역시도 할머니를 부축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4층까지 도착하자 할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애기 엄마 라고 말씀하시고는 열쇠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 역시 왠지 모를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장을 보려고 하는데 아들내미가 자기는 집에 있겠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몇 시간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겠지 싶어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보니 옆집 문이 또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혼자 지내시면서 문단속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문을 닫아드리는 건 괜한 오지랖인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인파가 우글우글 몰려있더라고요. 일요일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게다가 주말맞이 세일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이것저것 쇼핑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죠. 때문에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쇠를 꼽고 문 손잡이를 돌리려는데 순간 힘없이 현관문이 획 열리더라고요. 나갈 때 문을 안 잠궜나? 하는 불안감이 치솟으며 혼자 있는 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살짝 열린 옆집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홀린 듯 401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잘 꾸며둔 집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 가시던 날에는 경황이 없어 알지 못했는데 인테리어가 참 정겹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뜨개질을 하신 것 같은 발깔개도 있었고 나무로 짜여진 신발장은 세월을 담은 듯 고풍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하고 부르자 거실에서 아들이 총총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손에는 긴 부각이 들려있더라고요. 입가에도 온통 과자가루가 붙어 있었고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걱정했잖아. 제가 아이를 혼내자 할머니 역시 거실로 나오시더니 제게 소리를 치셨어요. 애가 집에서 혼자 무서워하는 것 같길래 내가 불렀네. 그 어린 걸 혼자 두고 애 엄마가 도대체 뭘 하고 돌아오는 거야? 순간 걱정이 풀리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집은 문단속 잘하고 지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애도 이제 좀 커서 몇 시간은 혼자 있을 수 있고요. 뵐 때마다 자꾸 화부터 내시는 거 정말 서운하네요. 가볼게요.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401호를 나섰어요. 현관문을 잘 닫아드린 뒤 다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옆집 문이 다시 슬쩍 열리더라고요. 일부러 문을 열고 지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가 잔뜩 죽은 아들이 엄마 화났어요? 하고 물어왔고 그렇게 옆집 문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맹렬하게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천천히 잠에서 깨보니 뭔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 후레쉬를 켜보니 방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뒀는데 그걸 타고 계속해서 집안에 연기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 곧장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아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재호야! 재호야 어딨어? 크게 소리치는 제 목소리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연기까지 가득 찬 집 안에는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였어요. 119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바닥을 더듬으며 현관까지 기어갔고 문 손잡이를 잡아 열었어요. 그러자 구급대원 한 분이 저를 부축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아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저 좀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그분들은 저를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저희 대원이 지금 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금방 찾아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어머님 먼저 대피해 주세요. 하는 말씀과 함께요. 연기로 가득 찬 집에 아이 혼자 두고 나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게다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사이렌 소리와 옆집 문을 두드리는 구급대원의 목소리.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재호는 어딨는지에 대한 걱정만 들 뿐이었죠.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네? 제발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분은 여전히 저를 꼭 붙든 채 우선 대피하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401호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가려던 찰나 할머니는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습니다. 집 밖에 있던 대원분들은 집 안에 계신 분들과 연신무전을 주고받았고 저 역시도 너무 놀라 그저 주저앉아 있었어요. 연것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이의 입과 코를 물수건으로 막은 채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빠져나오셨어요. 그 뒤에는 구급대원도 함께였고요. 할머니, 얼른 입을 막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 구급대원을 뒤로 한 채 할머니의 시선은 오롯이 제 아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미가 찾았다. 이제 나가자꾸나. 하며 아이를 달래고 계셨고요. 놀란 구급대원분이 할머니께 소리쳤어요. 할머니, 그렇게 들어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큰일? 그래, 날 뻔이야 했지. 하고 응수하시고는 제게 아들의 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얼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대피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미 많은 이웃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알고 보니 201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집은 비어 있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대원분들의 도움 덕분에 불 역시 다른 집으로 번지기 전에 꺼질 수 있었습니다. 집 구조가 약간은 복잡해서 할머니가 뛰어들어가 아들 녀석을 찾아내지 않았으면 그 시커먼 연기 때문에 아들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그날의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유난을 떤다고 거절하시던 할머니께서도 거듭되는 저의 요청에 결국 저녁을 드시러 저희 집에 와주셨습니다. 재호 역시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며 배꼽 인사를 했고요. 그 모습을 보신 할머니는 다시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께서도 꼭 재호 같은 아들을 키우셨었다는 거였어요. 어머, 장성하셨겠네요. 하고 여쭙자 할머니는 무거운 목소리로 아니야, 애미 잘못 만나서 일찍 떠났거든. 살아 있었다면 꼭 애기 엄마 정도 나이였겠구만.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냐? 애 좀 잘 챙겨라. 나를 돕지 말고 아들이나 신경 써라.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실 할머니의 가슴 아픈 과거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걸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드님을 잃고 남편과도 이혼을 하셨대요.
알고 보니 예전에는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이 빌라에서 지내게 된 건 정년 퇴직 이후였다고. 아이들과 영영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근무하시던 학교 근처에 살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애기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애가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 하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죠.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저희 모자는 늘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차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요. 부모님 없이 큰 저에게 할머니의 애정어린 잔소리는 이제 참 감사한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정겹게 지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느 날처럼 저녁을 같이 먹은 뒤였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저와 할머니는 어른들끼리 차 한 잔을 마시던 중이었죠. 할머니가 넌지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셨어요. 당신께서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라며 혼자 외롭게 갈까봐 겁이 났는데 그나마 저희 모자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저 눈물밖에 흘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갈 사람은 가야 또 좋은 인연이 생기는 거야. 괜한 일에 울지 말어 하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그간 모아두신 재산을 저와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자식도 가족도 없으니 죽으면 끝이야. 그 돈으로 애 옷이라도 몇 벌 사줘. 응? 저는 차마 돈을 받을 수 없어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몇 푼 되지 않는다. 노인네 마지막 소원인데 안 들어줄 거냐? 하는 할머니의 말씀에 결국 알겠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아끼며 모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월급을 받아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쓸데도 없어 마냥 모을 줄밖에 모르셨다고. 요즘 저는 할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마다 동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됐다고 거절하던 할머니셨지만 얼마 전에는 넌지시 그래도 애기 엄마가 같이 가주니까 덜 무섭구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훔쳐야 했고요. 실은 오늘도 할머니의 항암 치료에 동행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차도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할머니께서도 점점 기운을 잃어가시는 것 같아 겁도 나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랑 같이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도 다시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할머니와 저희 모자는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서로를 토닥이면서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